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사극입니다. 사극. 예. 오늘 제목은 이제 통수를 맞은 민주주의. 바로 김대중 정권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볼까 해요.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고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나라를 이끄는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유서 깊지 않은 파트가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여타의 평범한 기관과 달리 이름만 들어도 스펙타클하고 존재 자체가 수많은 영화와 만화와 드라마와 게임의 주제가 되는 기관이 있으니 이름하여 열파참이 아니라 정보기관이라는 존재입니다. 정보기관 혹은 첩보기관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의미를 따져보면 첩보라 함은 전혀 검증이나 가공이 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1차 자료입니다. 정보라 함은 그 첩보를 좀 더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검증하여 써먹을 만하게 정리해 놓은 2차 자료를 의미하죠. 쉽게 말해 현장으로 뛰쳐나가 캠코더를 두고 모텔 앞에서 있는 탐정이 찍어온 사진을 첩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진을 토대로 모텔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뭐한 사람이냐, 들어가서 뭘 했냐까지 정리해서 작성한 문서가 바로 정보인 겁니다. 비유가 너무 리얼했나? 아무튼 이런 정보기관들은 대대로 국가의 눈과 귀가 되어 역사의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며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정보기관도 국정원도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잖아요. 일단 구약성경에서도요. 출애굽 때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수시로 탐정을 보내서 가나안 지경을 정탐했어요. 모세에 이은 2대 지도자 여호수아도 탐정 출신입니다. 흔히 정탐꾼이라 표시하잖아요. 근데 구버전 개혁 한글판에는 탐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4절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블라블라블라 사무엘상 26장 4절 이에 탐정을 보내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정탐꾼을 보내서 상대국의 적정을 살피는 건 일상다반사였어요. 페르시아에는 아예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전국에 파견된 국왕 직속의 첩보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디 보자 명나라의 금의위가 위세를 떨쳤어요. 일본의 경우 지방 영주나 고관 대작이 사적으로 고용하는 닌자 그리고 막부나 조정에서 고용하는 시노비가 그런 정보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기관은 그 나라 국정의 눈과 귀 역할을 했고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주도권을 지는 원리에 따라 국권 장악의 최우선 기조는 정보기관을 장악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베트남의 패망 원인 중 하나가 쿠데타가 반복되며 대공 전문가들이 쫓겨나가서 월남의 정보기관과 대공기관은 껍데기만 남았고 그로 인해 월남 내의 종북 세력 단속과 간첩 소탕은 물론 북베트남에 대한 정보 수집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공화국으로 변신해가는 프랑스의 미래를 그린 소설 복종에서도 극우파 국민전선에 정권을 넘겨주기 싫었던 좌파 대통령이 이슬람 정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사전 작업으로 프랑스의 이슬람화를 경계하며 위험을 경고하던 정보기관의 요원들을 대거 숙청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주석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대공 전문가들이 쫓겨나갔다라는 말에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집권자가 바뀌면서 전 정권의 인사들을 숙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보기관 내에서도 전 정권 계열로 등용된 요원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문제는 쿠데타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밀어닥치면서 그때마다 이쪽 계열이 잘리고 저쪽 계열이 잘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랫동안 손때 묻혀 내공을 쌓은 베테랑 전문 요원들이 거의 안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박이의 신출내기들만 자리를 채우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낙하산들만 남게 되어 결국 기관의 능력 저하가 발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발족한 정보기관은 단연 중앙정보부입니다. 줄여서 중정 또는 남산 등으로 불렸는데
중정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중앙정보부장들, 일명 남산의 부장들은 정권 실세 중에 실세였고 심지어 대통령의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세도가 있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했던 중앙정보부의 위세는 그 정보부장 김재규의 손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한풀 꺾였고 이후 50을 거쳐 국가안전기획부로 재편됐지만 이때도 정보기관으로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심플한 이름으로 바뀌면서 위세가 슬슬 내리막길을 걷더니 뭐 최근 들어서는 정권의 흥신소 정도로 치부되는 안타까운 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정보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면 군 차원의 정보기관은 옛날 말로는 방첩대, 특무대, 보안사령부, 정보사령부, 요즘 말로는 기무사령부, 최종 변경된 명칭은 국가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보기관은 정부 차원으로 국가안전보위부, 군 차원으로 보위사령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장악이 정권 장악의 사전작업인지라 김일성도 김정일에게 권력 승계의 일환으로 정보기관부터 최우선적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정보활동들이 잘만 하면 국가와 정부를 위한 공로를 세우는데 국가와 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한 헛짓거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되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해서요.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음모론이 현실이 된 정말 보기 드문 사례로 미국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유래된 거예요. 정치적인 중대한 사건에는 무슨 게이트라는 명칭이 붙였어. 좌빨들이 말하는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스토리는 최순실 게이트, 고영태가 최순실을 속여 한탕 해먹으려 했다는 스토리는 고영태 게이트,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바람 폈다는 스토리는 지퍼 게이트, 힐러리가 피자 가게에서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며 늘어났다는 스토리는 피자 게이트,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스토리는 러시아 게이트 등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지퍼와 피자, 자음만 앞뒤로 바꾸면 이니셜이 겹친다. 힐러리와 빌은 역시 소울메이트입니다. 부창부수 덧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다행히 미국 정보기관이 작정하고 뻘짓거리를 한 건 아니고 닉슨 대통령의 측근 차원에서 저지른 짓이지만 정보기관이 작심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 숙달된 첩보 능력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짓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이 집권하여 그 무슨 국민의 정부라는 것을 이끌어갈 무렵 한창 돌았던 음모론이 뭐냐. 국정원을 장악하기 위해 호남지방 인맥 정산도 계열 인사들을 군필자라면 국정원 요원으로 특채하고 군 미필자라면 기무사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정보기관을 장악하려 들었다는 얘기니만큼 정보기관의 장악으로 정권을 확고하게 보유하며 동시에 위협이 될 만한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저지르는 것은 필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 집권자가 정말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 몇 년 되지 않은 일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좌파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시켜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느니 개난장을 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개나발을 부르댔습니다. 심지어 우파의 주요 청년 브레인인 김성욱 대표를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몰며 아가페 목장까지 김성욱 대표와 연결된 국정원의 하부 조직으로 매도했던 방울석 어쩌고 하는 목사 쓰레기도 있었지. 그러나 좌빨들이 말하던 국정원 댓글 조작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되 저쪽이 저지른 드루킹 댓글 조작과 킹크랩 프로그램은 멀쩡한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물론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은 개인 차원의 범죄이지만 어디 보자.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할 엄연한 사실로서 국정원이 제대로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흥신소 노릇을 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죄행이 우파 정권에서가 아니라 그 진보와 민주와 자유와 평등의 결실인 국민의 정부에서 벌어졌다는 게 함정이지. 평생을 그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 바쳤다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 처먹은 민주투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신하고 통수를 친 사건인 김대중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드루킹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좌파 정권 국정원이 작심하고 저지른 폐악질이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정보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땅속에 파묻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전의 자유한국당은 2002년 어가에는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안기부 출신이자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형근이라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불법으로 도청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사건이 시작됐죠. 정형근 의원에 이어서 12월에는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부영의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달리 개념이 있었던 당시 언론들이 잇따라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며 상당한 쟁점이 되었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확증이 없던 터라 의혹으로만 남아 한동안 사그라들었습니다. 결국 200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서는 국정원 도청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장 신건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도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감청시설 등에 대한 현장 실사까지 했지만 불법 감청도 하지 않고 휴대폰 감청 장비도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결론은 한마디로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였습니다. 그해 7월에 김기삼 등이 미림팀이라는 도청팀을 운영했다는 것이 방송에 폭로됐습니다. 검찰청의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진 결론은 국정원 제2차장 김은성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 감청 장비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하도록 국정원 8국 요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폭로한 방송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이었다. 와, 이런 사람이 김은성 차장은 체포 구속되고 국정원장 임동원과 신건이 추가로 기소. 신기종의 도청 장비도 국정원장들의 지시 무기인상도 추가로 다 수사가 들어왔어요. 이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상관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은폐 검령을 받기도 했고 검찰의 내사 중에 있던 이수일 차장은 호남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자살당하는 등 참으로 국정원이 몹쓸 파란을 겪게 됐어요. 이들이 불법 도청에 착수한 사건들만 해도 민주당 내분, 현대그룹 위기, 대북사업, 의약 분업, 금융노조 파업 등등 국가급 이슈를 끄는 사건들이 다 포함됐단 말입니다. 도청 대상 봅시다. 대통령 선거 동향 106건, 정당활동 206건, 인사 민원 45건, 사생활 41건, 정부 정책 현안 16건, 기타 140건. 이 왕년의 민주투사께서 제대로 민주주의에 빡큐를 날려주셨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 실태. 이거 봅시다. 불법 감청 장비 R2 무슨 스타워즈 로봇 같은 이름인데 불법 감청된 인원만 해도 주요 인사가 1800명 18명이 아니라 1800명이에요.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도 계파가 다르면 얄짤없어요. 유명한 우파 논객 지만원 박사는 아주 그냥 단골 감청된 전 노동당 비서 황정엽 교수, 정몽원 회장, 통일부 관료들까지. 이야. 김영삼, 이인재, 일천승, 박지원 등 좌우 계파를 막론하고 아주 다양하고 평등하게 감청하는 사회주의식 불법 사찰의 진술을 보여준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정치인 55%, 언론이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사회단체 간부 5%, 노조 간부 5%였다. 이런 놈들이 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있나? 아주 세상을 싸그리 민주화시킬 요량인가 봅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어쩌고 국정원 댓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로남불로 환상의 끝판왕을 보여준 좌파 정권의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어 문지양까지 3대를 이어오고 있어요. 북괴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를 이어 나가 떨어진다면 이 좌파 정권도 3대 안에 씨도 안 남고 무너지기를 삼가 축원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본인들은 민주주의의 통수를 치고 청렴결벽을 외치면서 본인들은 부정부패의 끝판을 달리고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본인들이 가장 악랄한 적폐이니 대체 저런 것들은 왜 살아서 아까운 산소를 축내나 도통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기로는 끝간데 오르던 좌파 정권의 폐악질이 다소 조축해서 여기저기서 비리나 부패가 발각됐어요. 김경수, 안희정, 드루킹 다 콩밥 먹을 판입니다.
좌파 정권의 서서히 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지금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또다시 골치를 썩히고 있죠. 성도가 지는 시대라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것은 휴가가 일어나고 대환란에 접어들고도 후 3년 만이 다 되어서이리. 그 성도란 이방인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완전히 짓밟혀 덩케르크 해안에 포위된 연합군의 신세가 돼야 주님이 오실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으되 우리는 패잔병이 아닌 상승의 정병으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근근히 막아서는 지연전이 아니라 적의 공세를 격퇴하고 바뀐 흐름을 타고 돌격하여 이 나라를 최대한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고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떠난다 해도 대환란과 천년왕국까지 대한 사람은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도록 훗날을 대비한 포석과 후대를 위한 길을 닦아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멸망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거란의 요나라는 금나라에 의해 무너지고도 그 잔존 병력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새로운 요나라를 건국했고 그 서요 제국은 100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게 로물루스 황제가 폐위되며 멸망했다고 여겨졌지만 동로마 제국이 건재했어요. 그 사직은 1000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굳건히 서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멸망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고 내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에요.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 집어삼켜졌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마지막 승부수가 될 이 대결에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